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민심에 대해 정부 여당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출범도 험난하죠. 야당에서 권력을 견제하려면 뭐 들고 나와서 공수처 해야 된다고 할 텐데 왜 이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야당만 계속 수사하려고 그런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모시고 공수처 출범과 정부 여당의 개혁법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부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경강대교라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조당국이 이곳에서 수색했지만 남은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암댐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댐 수문이 열린 상황에서 인공수초를 고정하기 위해 작업을 나간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왜 그런 상황에 배를 띄웠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지환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실종자 수색 상황과 사고 원인, 춘천시청의 대책 등 현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미국 대선이 불과 두세 달 앞입니다. 말 그대로 영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연일 화제인데요. 최근엔 대선 전에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한 미국의 상황과 맞물린 대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국 현지 한인 커뮤니티 KA보이스 손식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연예 뉴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생방송 중 폭력 난입으로 고초를 겪은 KBS 라디오 이야기와 빗속 사망사고로 논란에 오른 임슬옹 씨 등 한 주간 연예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빅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임대차법 통과 관련 여론추이 살펴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여권으로서는 아픈 결과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혼란에 가장 큰 부분이 있겠지요. 민심을 돌리기 위한 여당의 해법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꾸준히 올라서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은 추세인 것인가? 추세라면 민주당이 위기를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4번의 큰 선거에서 연속 승리, 그리고 지난번 총선의 압승.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미래통합당 올라왔단 말이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또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긴장되는 국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련의 상황이 지속되어 왔죠.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예. 저희로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도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할 만큼, 곤혹스럽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그 외에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해서, 국민의 마음이 굉장히 사나워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게 잘 수습해가고 풀어가야 될 텐데, 우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 정책의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진정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달 말에 8월 29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자세와 모습을 일신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또 수도권 30대 40대 여성,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떠받들어온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좀 보였었는데, 가장 큰 문제 결국은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 의원 말처럼 최근에 내놓은
정책이 710 대책이죠, 부동산. 네.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대부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 연말 정도 가면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임차인들, 그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월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민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좀 언론에 대한 그런 좀 실망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움.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추세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넣어놓는다 한들 충분한 수익을 받을 수가 없고 예. 또 경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월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실행되기 이전에 박근혜 정부 중간에도 이미 월세 전환이 보편화되어서 지금 임대 물건의 약 60%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을 이번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속화시킬 거다. 그건 당장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죠.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부풀려지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180석을 몰아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뭐 독주를 넘어서 독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 비춰지고 있고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노리는 프레임인데 국회 개원 전부터 뭐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해라. 뭐 법사위원장 안 줄 거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필요 없다. 뭐 혼자서 뽑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민주당에게 거대 여당이 되어가지고 오만해졌다, 뭐 독주한다, 독재다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자 합니다. 그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전략적으로 알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민생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했던 게 3차 추경안이었는데 이것도 민생 현안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했고요. 이번에 처리한 부동산 입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입법 공백 기간에 이를테면 집주인들의 횡포가 계속될 수 있고 또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민생 현안 해결의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도 뭐 야당하고 이야기는 대화는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국회 모습 보면 대립각을 계속 세운 것 같아서 20대는 물론이었고 21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악재라면 악재일 것 같은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일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쇄신 차원에서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 중에서 그 수석 두 분께서 갖고 있는 부동산 1가구 2주택이었는데 결국은 그거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집 팔기 싫어서 사표 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여당에서는 부담일 텐데. 글쎄 언론에서 벌써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직접적인 원인이 뭐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8월 말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는 다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편이었는데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을 피곤케 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새롭게 마련하는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충정 속에서 결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뭐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뭐 쇄신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당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도 진즉부터 총선 직후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내각에도 개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쏟아지기도 했지요. 어쨌든 우리 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일신하고 있고
또 뭐 청와대나 내각이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원님도 이제 지역구를 뭐 갖고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최근에 청와대에서 정부죠. 정부가 공급대책 부동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일부 반대, 또 구청장들도 반대. 네.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네. 너무 일방 발표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부동산 정책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할 수는 없지요. 워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제 지역만 해도 영구 임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예. 임대 아파트, 공공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이 결정되었으니 강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나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을 잡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하면 공공이 자금을 동원하거나 공공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공 아파트 원칙이 좀 견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할 때에도 기존의 임대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그래서 살만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한 임대주택도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그 소위 말해서 이미지 안 좋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네. 뭐 역세권에 있는 좋은 집 뭐 이렇게 해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이 뭐 논란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건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저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뭐 2, 3년 안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결정하고 공급할 때까지는 뭐 5년, 10년은 걸릴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로 올 연말쯤에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네.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냐, 710 대책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장밋빛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의 뭐랄까요, 이렇게 기본 프레임이라고나 할까 예. 틀은 완전히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전 과정, 뭐 취득, 보유 또 뭐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 조치들을 다 취했고, 예. 그래서 적어도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의 요인 같은 것들은 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장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을 전후로 그 후로는, 부동산 상승률, 집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만 해도 한 주 집값 상승률이 0.02%로 내려 앉았다고 하니까, 저는 이 추세라면 잡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하고 어쨌든 연계돼서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뭐 행정수도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좀 안정되겠죠. 다만 뭐 세종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행정수도 이전은 어쨌든 민주당이 뭐 지금 정권이 아닌 그전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부터 지역 분권을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죠. 네. 결국은 그런데 개헌의 문제가 아니냐. 이걸 법만 바꿔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야당에서 또 한 번 개헌으로 법으로 올렸을 때 만약에 헌재에서 네. 또 그런 결과가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죠. 행정 수도를 법적으로 못 박으려면 개헌이 제일 깔끔한 수단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이른바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국민투표론도 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수도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든지 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한다든지 또 정부의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사실상의 이전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행정수도 이전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국민적 합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고 여야의 합의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야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청와대나 국회나 법원만 세종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느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틀도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멀리 내다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뭐 2차 이전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정부 기관들의 이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분산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부산을 경제 수도로 한다든지 금융의 수도로 하자든지 또는 광주를 문화의 수도로 하자든지 하는 이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장점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큰 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각종 기관들이 나가는 게 좋지만 않을 텐데 진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주민들은 여기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지금? 과거에는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그 거부감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과밀화되고 집중화되는 것이 서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이제 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번에 그린벨트 논란이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집 문제가 이렇게 당면한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또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이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국가의 핵심 기능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완화되었다. 또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오늘 뭐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독재 배격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은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뭐 임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해서 전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뭐 이렇게 축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독재배격 발언이 나온 맥락이 이렇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한 끝에 진짜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거다. 이런 말이 뒤따라왔는데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처럼 정치 권력에 맞서서도 부정하고 부패한 곳에는 검찰의 칼을 나를 들이대겠다라고 하는 기계 속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또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건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배치된 것이지 무슨 이 정부가 독재라거나 전체주의라거나
뭐 이렇게 공격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의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워딩만 놓고 보면 교과서적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상황과 빗대어 봤을 때는 결국은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작심 발언이 아니었냐 뭐 이런 분석이 분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글쎄 그 말 한마디로 뭐 예.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명심해야 될 거는 검찰권 행사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서 수사하고 있느냐? 제 식구라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 엄정하게 하고 있는가?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이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 또 지난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로 엄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수사는 다 내버려 둔 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예. 규모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새겨들어야 된다. 선택적 수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죠. 공수처 문제인데 지금 차기 후보로 나온 뭐 김부겸,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할 경우 또 여론의 부담은 아마 민주당이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선거가 있기까지는 아마도 저 미래통합당이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 같습니다. 독재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죠. 더구나 뭐 공수처는 그 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왔던 것이니까 협조할 리가 없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부패한 국가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또 더구나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예. 그러니 최대한 미래통합당의 협력과 협조를 요구하고 합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되 끝까지 그런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뭐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후보하고는 인터뷰를 했고 김부겸 후보는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진성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